자, 수업할게요. 책 몇 쪽인지 알아? 98쪽이야, 98쪽. 98쪽이고요. 오늘은 이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고했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우리 추석 연휴 때문에 좀 이렇게 시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같이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이제 2단원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침내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외국하고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 개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과 갈등 속에서 개화가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개화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거 이제 일본에서 개화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개화 정책이라 부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개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 조선은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했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하고 문을 닫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세계 정세 변화를 잘 알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너네 저 다음 시간에 저거 있는 거 알아? 통사 수행표가 있는 거 알아? 통사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다며 오늘 음악도 있다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수행표까지 몰랐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진짜 수행표 벌써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통 어디다 물어보니? 아 나한테? 교과반장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눈치껏 막 물어볼 거 아니야 뭐 가져올 거 있어 한번 물어볼 거야 그치? 연기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지 우리는 몰라.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디다가 가서 물어볼래? 당장 어디 영국이나 미국 가서 물어볼 거야? 아니지. 바로 근처에 일본이나 중국에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물어보고 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개화 정책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옆 나라인 청나라나 일본의 개화 정책은 어땠는지 이걸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좀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98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이전에 청나라하고 일본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청나라의 개화 정책의 방향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체서용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중체서용은 서양에서 필요한 건 받아들이겠다. 근데 우리 몸은 여전히 누구 몸을 유지하겠다. 중국의 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체서용이라는 의도 담겨 있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1842년하고 1858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서구 열강한테 그야말로 깨졌죠, 그냥.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국가들한테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서구 열강들한테 지금 체면이고 뭐가 할 거 없이 배우긴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대체로 어떤 기술들? 중국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게 주로 어떤 기술에 많이 모여있겠어? 그치, 군사겠지. 그러니까 이 당시 중국은 서양의 군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땅덩어리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변화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많고, 그 다음에 중국에 황제라고 하는 어쨌든 구심점이 있다 보니까 이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서양의 기술들, 특히나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들은 수용을 하였지만은 서양의 제도나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제도 같은 건 수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서양의 기술들, 쓸모가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요. 중체서용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체서용을 보여준 대표적인 운동을 뭐라 부르냐면 양무운동이라 불러.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인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쌤 말하는 뉘앙스가 중국의 지금 개화정책은 적극적인 개화다.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개화다. 소극적인 개화라고 할 수가 있어. 누구에 비해서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일본에 비해서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일본 개화 정책의 방향을 문명 개화라고 부르거든. 문명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시빌리제이션이라 하잖아.
여기 그 시빌리제이션을 문명이란 말로 번역을 한 게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인들이 어떤 서양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문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걸 실천해 왔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무렵에 단순히 서양한테 군사적인 위협만 느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지배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덩달아서. 그래서 기존에는 사무라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막부라고 하는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가 요즘에 가지고 막부가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천황이라는 사람이 정치 구심점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바뀌는 김에 다 바뀌자. 서양에 좋다는 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군사 기술 외에도 각종 제도들, 예를 들어서 뭐 우편 기술이라는 철도, 그 다음에 군사 제도 이런 걸 전부 다 습득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완전히 서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본 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무슨 사건?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례가 대표적이야. 이 메이지란 명칭이 당시 일본 천황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 메이지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개혁,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개혁한 유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일본식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 부르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서양보다 뒤처졌구나는 위기감 빠지니까 서구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일본인들 복장 보면 우리 로란 친구도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그 야수가 입은 그런 복장이잖아, 그치? 우리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었나? 그리고 머리줄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머리를 뒤로 이렇게 닦고 다니는 친구들이었나?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복장을 뭘로 바꾸고 양복으로 바꾸고.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유럽에 파견했던 최초의 이제 사절단이 있는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는데 복장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있어.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같은 게 어떻게 바꾸고, 그런 일본식 머리가 아니라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그런 머리들로 바꾸고요. 그 다음 먹는 문화마저도 서양식으로 다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 음식을 뭐라 불러? 흔히 말로 양식이라 하잖아, 그치? 그런 양식 문화 같은 것도 일본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가 되게 강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 당시 서양인들이 고기를 되게 많이 먹고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이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어 힘이 센가 보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우리도 고기를 먹으려고 해. 근데 평소 안 먹던 거니까 거부감이 되게 크겠죠? 거부감이 너무 커가지고 일본인들이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이게 고안했다고 하는 게 뭘 먹기 시작을 했다고, 이 당시에. 그 있잖아, 왜.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가 그때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먹기에는 거부감이 큰데, 돈가스는 어쨌든 밀가루를 갈아서 튀긴 거잖아. 그래서 돈가스라는 형태로 일본인들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잘 보시면, 일본은 청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개화의 방향이 적극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편이야. 일본은 뭐까지 받아들이는? 제도나 문화까지도 서양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중이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받아들이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조선에서는 이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집권하고 있던 당시부터도 우리나라 조선 내부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서양하고 접촉을 하고 서양하고 통상을 하고 저 친구들의 문화를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통상괴화론자라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이 뭐죠? 무역이야, 무역. 트레이드야. 어려운 말이야. 무역이란 뜻이야. 그리고 개화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열강하고 필요한 거래를 하고 문을 열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통상 개화론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그런 근본이 없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부분적이나마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멤버들이 누구냐면은 전 시간에 이제 온라인에서 잠깐 얘기했던 박규수라든지 그 다음에 오경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기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보다 후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마 들어본 적 있는 김옥균이라든지, 김옥균 나면 또 같이 나온 사람? 그쵸, 이 사람이죠. 박영효라든지, 그 밖에 뭐 홍영식, 서광범,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 이제 여기 개화론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1876년 마침내 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걸 쭉 끌어갈게요, 좀. 자, 1876년에 우리가 마침내 개화를 선언하고 서양의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개화의 어떤 계기가 된 게 일본하고 무슨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이었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문화를 받아들일지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어디부터 보내고 보는 거야. 가까운 나라를 보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일본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에다가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처음 보냈으니까 1차야. 제1차 수신사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이때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우리 영어쌤이시죠. 김기수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본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학습하고 오게 되는데 이때 갔던 처음 수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하면 이제 외놈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깔보는 그런 마인드로 갔다가 실제로 엄청나게 번창한 일본의 모습,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근대적인 건물들을 본다면 깜짝 놀랬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들이 일동기후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견문 보고서를 써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도 놀래가지고 야, 일본이 이 정도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빨리 바뀌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4년 뒤가 되면은 1880년에 또 한 번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에 보내게 되는 게 2차 수신사인데 이때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라인 수업에서 쌤이 강조했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가지고 받아온 책이 이름이 뭐라고?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조선책략이야. 사실 이 76년부터 80년까지 4년 동안은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개화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우리는 몰라. 그리고 누구 하나 사실 남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이 조선 챙겨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몸은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80년에 조선 책략을 받아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지침서를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개화 정책이 확실한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76년에는 개화는 하긴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누구 따라가야 되는지 전혀 아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조금 머뭇머뭇하는데 80년에는 조선 책략이라는 걸 받아와서 우리는 누구를 멀리하고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 누구를 견제해야 된다.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친해야 되고 친중 청나라랑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랑 결속을 강화해야 되고 일본 그리고 누구랑 연합을 해야 되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연대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청나라, 일본, 미국을 따라가고 러시아를 견제하면 되는구나. 그런 지침이 생기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개화가 추진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80년 이후에 추진된 개화 정책의 내용을 보자면요. 제일 먼저 이제 개화 정책의 중심 기구로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통리기무아문은 뭐냐? 이제 중국이 이 당시에 중국에서 빠르게 개화를 하기 위해서 개화의 중심 기구로 설치했던 게 총리기무아문이었습니다. 국무총리할 때 총리기무아문이 중국의 기구였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설치한 거야. 우리 지금 반에서 급하게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사안이 있어. 근데 마침 회장 부회장이 밖에 나가서 없어. 그러면 회장 부회장 없대서 결정 못할 게 아니냐. 그럼 그때 뭐라도 해야 돼 그러면. 있는 친구들이라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지. 그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게 통리기무아문이야. 원래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는 이름이 뭐지? 의정부지. 근데 의정부는 있는데 지금은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통리기무아문 또 만드는 거지.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밑에는 12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기구 명칭이 12사는 아니겠죠. 기구가 몇 개가 있어서 12개가 있어서 12사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니까 대체로 어떤 기구들이 많겠니, 이 안에는? 개화 정책의 중심 기구니까 아마도 저 12사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들이 많겠다. 외교나
서양 문물에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양 군사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기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통일 기무함을 중심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하게 된 건 뭐냐면 이미 조선 군대는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낡았고 그 다음에 서양 군대 지금 최신 서양 군대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되어 왔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 군대는 이 상태를 오래 냅둘 필요가 있다 없다. 이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규모는 적더라도 어떤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서양에 버금가는 최신식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조선의 정치가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조선에는 군사 기구로 이제 군사 부대로 뭐가 있었냐면 오군영이라고 하는 5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군영을 2개로 축소하게 됩니다. 2개 0으로 줄이게 되고요. 대신에 신식 군대를 하나 만들게 되죠. 신식 군대로 당시 일본의 교관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군사들을 받아들여 만든 신식 군대. 그 이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예, 그 군대를 신식 군대 별기군이랍니다. 세계관 카메라 나오니 여기?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쌤이 예전에 몇 번 강조드렸지만, 군대 이름에 별자가 들어가면 어떤 군대다, 얘들은?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다. 정식 군대가 있는데, 거기 더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만든 특수부대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계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하고 청나라에서 다시 이제 기술들, 그 다음 제도들을 배워오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는 1881년에 일본에다가 조사 시찰단이라는 걸 파견합니다. 조사 시찰단을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이제 일본의 근대 기술들을 보고 배우기 위한 그 사절단인데, 여기는 교과서 99쪽에 이렇게 아래쪽 설명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일본 가가지고 이제 좀 정식 사절단 가가지고 보고 좀 학습하고 견학하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가는 과정에서 당시 내부에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암행어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학습을 하고 온 사람들이 조사시찰단이고요. 막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개화파의 뿌리가 되는 서광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6.1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일대 유학파에 속한 사람인데, 서유견문이라는 책 들어보셨어? 가끔씩 저 골든벨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이 당시 6.1준에서 대표적인 젊은 개화파 관료가 있었어. 이 사람이 이 조사시찰단 들어가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야, 나는 일본보다도 이 개화의 본진이 미국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미국이나 서양 국가를 보고 학습을 하고 와가지고 쓴 책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젊은 관료들이 일본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만 보내면 안 돼. 또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크게 말해주세요. 좀만 쉬다 할까요, 우리? 지금 너무 빠른가? 미국. 미국. 미국 멀어요. 일단 지금 옆집부터 좀 갑시다. 청나라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선사라는 걸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영선사를 가가지고 청나라의 기술들을 받아오게 되고, 이쪽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 문물들을 학습하고 오게 됩니다. 자, 근데 봐봐. 두 군데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우리 아까 처음 배웠다시피 여기 일본과 청나라의 개화 정책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일본 청나라에 가서 배우고 온 사람들이 개화 정책을 하자고 주장한 내용도 각각에서 다르겠어. 달라지겠지. 아무래도 일본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할 것이고, 청나라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아니다. 청나라 지금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 잘 먹고 잘 살더라. 걔네가 볼 때 아직 청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화를 하자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개화파의 어떤 갈등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좀 역사 배워본 친구들은 그래서 개화파끼리 나중에 충돌하게 된 게 무슨 사건? 갑신정리 같은 사건이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하고, 청나라 가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개화 정책이 있었고, 뭐 신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요거 하나 정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나라 가서 이 당시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지금 군사 기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기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어떤 이제
군사 이제 저 도구들을 만드는 기기창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이번 이름부터 뭐 만드는 데 같아? 뭔가 기계 만드는 데 같죠? 그래서 우리 저기 인사동인데다가 기기창이라고 하는 서양식 무기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어디 가서 보고 배웠냐면 청나라 가서 보고 배워왔습니다. 배워왔고요. 이 기기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청나라 가서 유학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유학하러 간 사람 중에서 거의 많은 숫자가 대다수가 거기서 중도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세상에 뭐 코딩이 중요하고 되게 뭐 무슨 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가지고 우리 반에도 전부 다 뭐 프로그램 배우라고 이제 다 보냈어. 그럼 그 중에 얼마나 살아남겠니? 거기 가서. 너네들이 적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치? 근데 중간에 다 떨어진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양 문물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배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대. 그래서 많은 숫자가 포기하고 몇몇만 남아가지고 청나라 기술들을 받아와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당시 18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주요 개화 정책의 내용이고요. 잘 보시면 뭔가 좀 개화 정책이 좀 이상하게 순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뭔가 이상한, 뭔가 좀 찝찝한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화 정책 얘기하기 전에만 해도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전전 시간에 원래 누구 시대였지, 그때는? 흥선대원군의 시대였어, 그치?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서구 열강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데? 나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치, 척허라고 해서 화해에 대한 주장을 배척해왔잖아. 야, 그럼 이상하지 않아? 그럼 흥선대원군 지원장군 아닐 텐데, 누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척허를 했을 텐데, 그 많던 흥선대원군 지지판 다 어디 갔을까? 죽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외에도 지금 쌤이 너네 시험 부담될까봐 쓰지 않았는데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개화정책 당시 설치한 기구들이 있어. 근데 이런 거 다 만들면 다 뭐가 나가? 돈이 나가잖아.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누가 냈을까? 왕이 냈을까? 그러면 결국 세금이겠죠? 그럼 누구 부담이 올라갈까? 백성 부담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조선시대 분명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과연 이때 세금 더 내는 거는 만족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요. 드디어 나오죠. 역시 보수적인 관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지금의 개화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지만 왕이 한다고 하시니까 별 수 없지. 왕이 뭐 정치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데 그냥 내가 좀 참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야. 그 멤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위정척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정척사파는 올바른 것을 지키고 우리의 이렇게 누구를 보디가드하는 거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죠? 호위한다고 하죠. 예, 맞아요. 그 위자예요. 이제 올바른 것은 지키고 잘못된 거. 우리 이렇게 뭔가 종교 같은 데서도 약간 좀 이상한 종교, 가짜 종교를 뭐라 부릅니까? 사입이라고 해요. 그 사자입니다. 예, 잘못된 거는 배척하는 종교, 이제 그 정파가 위정척사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건 뭘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른 거. 유교나 전통적인 성리학 질서, 성리학 문화 같은 것들이 올바른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못된 건 어떤 거? 개화 사상을 통해 들어오는 서양의 문물이나 서양의 종교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은 개화를 안 했죠. 이때는. 그래서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척화 주전론을 주장했어. 척화라는 걸 여러 번 보시죠. 서양하고 뭐 하자? 만나지 말자. 배척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전. 뭘 주장한다고? 전쟁. 서양이 지금 우리한테 접근한 다음에 맞서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항로라든지 기정진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6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누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니까 흥선대원군의 입장에 동참해가지고 서양이 접근하면 맞서 싸웁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죠.
근데 1813년이 되면은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된 거 서양 열강 한번 만나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맨 처음 만나게 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만나게 될 때 이 보수적인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전하께서 서양하고 일본은 그래도 좀 다릅니다. 일본은 옆집 사람이라서 만나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일본 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나 똑같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느냐? 70년대에 그쵸. 외양일체론이라 불러. 여기서 말하는 외양일체는 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그 다음에 양은 서양,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 일체란 말은 몇 번 들어봤잖아요, 그치? 뭐 일제감정에 뭐 내선일체 이런 말도 있고 똑같다, 둘이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주장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다? 최익현. 이 사람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양 일체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고, 이 당시 이 사람 주장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는 주로 일본에 파는 게 농사지어서 생산한 곡식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 파는 게 공장 열심히 돌려서 들어온 면직물들이야. 근데 농산물하고 면직물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쌀이 있으면 없어도 돼, 안 돼?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일본이 파는 옷감은 없어도 돼, 안 돼?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로는 이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좀 어려운 말로 토산품하고 계속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일본하고 서양은 똑같다. 결국에 쟤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서양의 종교 정신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일이 돼가지고 외양일체론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든가 말든가 실제로 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까?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도 사실 보수파들은, 보수파 관료들은 계속 불구를 끓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빵하고 터지는 계기가 발생해.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죠. 1880년. 뭐가 들어왔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왔어. 책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조선 책략이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왕이 이 책을 보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야, 이 책을 여러 권 찍어내가지고 우리 관료들한테, 중앙에 있는 관료들도 좀 돌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다 배포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요대로 좀 하게끔 해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관료들이 드디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우리 왕이 이제는 오랑캐들하고 친해지는 거하고 이제 멈추지 않고 아예 누구한테까지도, 우리한테까지도 이런 오랑캐들처럼 생각을 하고 오랑캐처럼 바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관료들이 더 이상을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이제부터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한 계기가요, 이 조선 책략이 유포된 얼마 안 돼가지고 1881년에 당시 어떤 보수 유생들의 그 핵심 도시가 저쪽 경상도 지역에 좀 많거든. 그래서 경상도를 좀 다른 말로 날씨예보 같은 거 거기 또 뭐라 불러요? 영남이라 부르지, 그치? 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시위를 벌이게 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영남 만인소라고 불러.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 10,000명이 왕한테 상소문을 갖다 바쳤단 말이야. 상소문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가 10,000명 이름 써가지고 갖다 바친 건데, 요즘으로 치면 뭐 한 거랑 똑같아. 요새 그 맨날 그 뉴스에 많이 넣은 거 있잖아. 국민청원에 올린 거 똑같다고, 왕한테. 그래서 영남 지역에 영남 만인소라는 거 올리면서 반대 여론이 막 이제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는 좀 과격한 사람들은 뭐 어디 강원도에 사는 유생 중에 뭐 홍지학 이런 사람들은 야, 왕이나 오랑캐랑 뭐 다를 게 없네 이런 말을 했다가 처형당하기도 해.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보수 유생들의 이제 위정착사파 관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든가 말든가 결정적으로 이 개화 정책과 보수파 유생들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 이 사람들의 반발이 예사가 아니었고요. 이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1882년에 벌어지게 되는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사건으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렇게 보수적인 관료들도 보수적인 관료들대로, 개화파 관료들도 개화파 관료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양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결국에 누구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성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개화로 하든 보수로 하든 다 돈은 백성들 주머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800년대로 이른바 무슨 정치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몇몇 가문들이 지배하는 세도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더니 갑자기 뭐 경복궁을 짓는다 뭐 한다면 돈을 막 걷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고종이 집권을 하더니 개화정치한 돈을 막 쓰기 시작해. 백성들이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이 점점 올라가다가 마침내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배우게 될 사건은 여기 이 사건, 이모군란을 배우면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여기에 1882년 이모군란. 여기서 나오는 이모는 여러분들께서 뭐 색이 어렵겠지만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그냥 82년을 부르는 명칭이 이 당시 옛날 말로 임오년입니다. 그 임오년에 뭐가 발생하였다?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임오군란이 됐고요.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10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 당시에 조선에는 신식군대하고 구식군대였었는데, 당시 조선에서 강조하는 건 어떤 군대? 둘 중에 신식군대야. 그러다 보니까 신식군대를 우대하는 건 잘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관리를 고용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죠. 근데 구식군대한테 월급을 안 줘.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대. 1년 1개월 동안. 그래서 월급을 안 주니까 구식군인들은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야. 당연히 이제 월급 안 주면 최원석 쌤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셨어. 월급을 안 주면, 월급 못 받으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엄청 등살이 끓긴다고. 엄마한테 엄청 이제 시달린다는 거지. 아무튼 그 최원석 쌤 해석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불만이 막 쌓여.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신식군대는 잘 먹고 잘 살아. 복장 같은 경우에도 구식군대인데 꽤 대대하고 무기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아, 얘들은. 뭐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신식군대는 이제 무기도 좋고 복장도 좋고 그 다음에 훈련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된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 불만이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 불만을 떠나가지고 아예 신식군대를 상징으로 하는 무슨 정책에 대한 반발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개화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반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구식군대는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구식군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마저도 줄기 시작해. 규모가 준다는 말은 이 사람 입장에서 뭐가 없어진다는 뜻?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마침내 1882년 7월 달에 13달 만에 월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 그 월급마저도 어떻게 해버렸다? 월급을 나눠주는 관리들이 월급이 나온 쌀이 나오자마자 그걸 열어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챙기고 그 비는 만큼을 흙이나 뭐 겨라고 하는 쌀 껍데기 같은 걸 채워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야. 이걸 받은 구식군인들이 마침내 이걸 계기로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당시 군대가 어디 많이 있었냐면 동대문 쪽에 많이 있었대. 그래서 동대문 일대에 머무르고 있던 구식군인들이 이거 못 참게 돼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동대문 일대에 살고 있던 이제 서민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합류해가지고 나도 지금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합류하고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갑니다. 어디로? 이 개화정책을 추진한 누구 잡으러? 왕과 관료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 지금도 동대문에서 경복궁 가다 보면은 중간에 안국역이라고 있죠. 3호선에 뭐 안국역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뭐가 있냐? 우병궁이라는 궁궐이 있거든? 그게 실제 왕궁은 아니고 왕의 아버지가 사는 데입니다. 누가 사는 곳? 흥선대원이 사는 집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가다가 중간에 그래도 이제 이 사람 좀 미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니까 개화정책에 반대 보수정책을 하던 사람이니까 흥선대원군한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흥선대원군을 추대해가지고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 이제 왕 입장에서도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흥선대원군한테 모든 정권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 군란을 일으킨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궁궐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궁궐을 장악한 뒤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개화 정책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게 돼요.
아들아, 내가 아빠 없는 동안 너가 참 많은 일이 했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개화 정책들이 전부 다 어떤 일로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통례 규모함을 없애버리고 옛날에 다시 의정부로 다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 2개를 없애버린 거, 흥선명은 누구 지지받고 있습니까, 지금? 90군데 지지받으니까 90군데 지지를 더 받으려면 다시 5구령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다시 되돌리고, 신식군대는 어떻게 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옛날로 되돌리는, 우리 흔히 말하면 뭐 한다고 하지? 컨트롤 원칙 의원이 뭘 한다고 하지? 롤백이라 하나요, 이런 거를? 네, 롤백하는 정책을 써버리게 됩니다. 옛날로 돌린다고, 이제, 버전을. 그런 정책을 쓴 게 흥선대원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반대파였던 개화정책의 추진자들과 개화정책에 가담한 사람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개화정책에 많이 지지를 하고 이제 세력을 모아주는 게, 명성황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민씨 일파였어. 명성황후와 그 친척 세력들이 개화파의 주요 자리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파와 그 다음에 군란을 일으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민씨 세력들이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차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 개화 정책에 가담하고 있던 어떤 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청나라보다는 이 당시 일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식 군대였던 이제 별기군이나 아니면 별기군을 이끌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 공사관, 요즘 말로 하면 대사관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모 군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빵빵 터뜨리게 되고 마침내 개화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이모 군란의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진압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란 중에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고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명성황후라는 얘기가 있고 그 측근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중간에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에다가 우리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 군대가 지켜야 되는데 군대가 나를 일으켰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청나라 우리 큰 형님께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청나라는 안 그래도 1860년에 한번 호되게 당한 후에 서부 열강에 호되게 당한 후에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야 맞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숙방을 잘 챙겨야 되겠다, 숙국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마침 조선에서 알아서 도와달라고 하니 명분이 생겼잖아, 조선에 개입할 명분이. 그래서 청나라가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파견된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당시 군란을 일으킨 병사들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군란의 어떤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누구를 잡아가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게 되면서 이 이모 군란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모 군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종의 이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 결국에 이 사건이 뭘 보여주는 사건? 쌤이 한 앞에 20분 동안 실컷 얘기했던 되게 잘 되는 것 같았던 개화 정책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 전체 합의를 얻은 게 아니라 여전히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 누구의 부담이 있었다는 거, 백성들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걸 외면한 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모 군란이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 군란의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이모 군란이 진압되었으니까 당시 반대하던 보수파 관료들의 목소리는 커지겠다, 작아지겠다?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보수파 관료들은 한동안 이제 쥐죽은듯이 조용하게 살고 있고 이제 개화파들이 힘이 세지면서 개화파들끼리 세력이 나뉘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급진개화파, 원건개화파 싸우는 1884년에 갑신 정변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모 군란은 이게 뭔가 세상을 바꾸자 이런 방향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지금 너네들이 하는 개화 정책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지 봐라, 얼마나 여론 수렴을 안 하고 하는지 봐라 하는 그런 불만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모 군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모 군란 이후에 외국 국가들 간의 새로운 조약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군란 당시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 어쨌든 뭐 자기네 입장에서나 어쨌든 볼 때 많은 피해를 본 국가가 어디였죠?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모 군란이 좀 진정되자마자 당장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이 책임을 조선에다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하고 지금의 인천, 그 옛날 말에 제물포란 동네인데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이모 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이고요. 이 제물포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일본인들이 피해봤으니까 당연히 뭘 물려내라.
배상금을 물려내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 임오군란 당시에 일본군이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는데 조선 군대가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 너네 이런 일이 있으면 너네 앞으로 지켜줄 수 있니? 우리 못 믿겠는데?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직접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재물투자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일본 공사관 일대에 일본의 경비병들이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비병이라 가지고 그냥 뭐 경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비지만 얘는 뭐야 어쨌든 병사야 군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본 군대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뭐 할 수가 있다. 주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재물포 조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오군란을 진압한 나라는 어디죠?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도 이참에 조선하고 이제 연결 고리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조약이 뭐냐면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에요. 세계야 녹화 잘 되고 있어? 네,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인데요. 둘 다 1882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여기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어디? 조선과 청나라. 어떤 사람들?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주로. 그 다음에 수륙. 이거는 수상과 육지.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 무역은 아시겠네요. 거래하는 내용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조선과 청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소는 어디에서? 수상과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합의란 뜻입니다. 그게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다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 조선에 대한 소나기를 뻗치고 싶어하는 청나라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옆에 101쪽 옆에 보시면 첫 문장 이런 말이 나오죠. 저기 용타 한번 읽어볼래? 101쪽 옆에 나에게. 지금 용태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 같아 이게? 지금 청나라는 일단 조선을 뭐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 속국이다. 너는 우리랑 속한 나라다. 그리고 너는 뭐 어떤 나라하고는 다르다고 돼 있어 거기. 동등한 나라끼리 맺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속국인데 다만 속국하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조금 관계가 느슨해졌으니까 요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 뭐다? 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내용 보시면서 앞쪽에 95쪽 봐봐. 95쪽에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의 1관을 읽어봐봐. 거기는 뭐라 돼 있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가진다. 일본은 조선은 뭐라고 하고 있고 평등한 권리라고 평등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청나라는 조선은 뭐다? 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한마디로 이 지금 조천 수립 무역 장정은 한동안 지금 일본이 조선을 많이 떼놨어. 이제 좀 중립적인 위치로 많이 떼놨는데 다시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야 아니지 너네는 원래 우리하고 사죄하는 관계였잖아 하면서 자기 손아귀로 끌어들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아시겠나요? 그리고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은 거기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되게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청나라 이제 상인들, 청나라 사람들이 해가지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돼. 양화진이 어디냐?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아는 동네입니다. 홍대죠, 홍대. 청나라인에 한해가지고 홍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권리를 주게 돼.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영국에 대해서도 영국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는데 그때도 영국인들도 양화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주게 됩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계함장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청나라가 영국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그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었죠. 다른 나라에 좋은 걸 주면 남도 줘야 된다. 최일국 대우 조약이 다른 나라들을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일국 대우 조약에 의해서 원래 외국 상인들은 계함장 인근에서 활동하던 것이 이제는 내부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요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맺는 영국과의 조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 지금 1880년대 초반에 개화 정책의 추진과 그 반발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 내용을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해가지고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외변을 막는 것도 막는 것이고 일본에 대한 강경책도 강경책이지만은 야 쟤네가 앞으로 또 침략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결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죠. 비변사는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별난의 통해가지고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지배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정통성이 약해져. 그래서 거부하게 되었죠. 거부하자마자 1636년 1월 달에 기다렸던 듯이 청나라 군대가 말을 타고 발견되기 시작을 하죠. 설탕이나 담배 같은 혹은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그런 작물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는 아직 미개발된 금광, 은광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럽에 전래되면서 유럽의 생산 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